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면서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0분 동안 주어진 프레젠테이션은 K-팝 가수 싸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PT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최고 권위상인 부누아드 라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1999년 강수진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5번째 수상입니다.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에 20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2,000원대 초반이었던 위믹스 시세는 김 의원이 투자한 2달 뒤 2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섰습니다. 9분 동안 이어진 영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은 해수면 상승과 가뭄 등 미래에 대한 어린이들의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Our wells are all dried up. We have nothing to drink. How are we going to put out those fires? 가수 싸이와 건축가 진양교 교수, 스타트업 이수인 대표에 이어 4번째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 엑스포가 해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will lead in tackling humanity's challenges.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경험을 언급하며 준비된 후보국임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에 이어 2번째였는데 막판까지 행사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리허설을 통해 원고를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소르본 대학에서의 디지털 포럼 연설과 국제박람회기구 공식 리셉션을 끝으로 파리 일정을 마무리한 뒤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이동합니다. 파리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K-팝 가수 싸이가 첫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PT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영상으로 시작을 알린 한국의 프리젠테이션. 첫 발표자로 나선 가수 싸이는 비빔밥을 예로 들며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10년이 지나도 단합하게 만드는 강남 스타일처럼 부산 엑스포가 세계인의 단합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말춤으로 마무리했습니다.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다음 주자는 박람회장의 밑그림을 그린 진양교 교수였습니다. Our ambition is to make this site a place for harmony of nature, humanity, and technology, where problems find solutions to shape a new and better future for all. 개도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수인 대표는 부산 엑스포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gether, let us help the future generation reach for the stars and unlock their boundless potential.
성악가 조수미 씨는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을 담은 뮤직비디오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PT의 주인공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고 발표의 시작을 알렸던 카리나가 다시 등장해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we've heard from all our participants, and the choice on the future of humanity remains with you. TV조선 최윤정입니다. Yours.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의 편견을 깨려는 듯 PT 연설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이탈리아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재건과 포용,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 리야드에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는 PT 연설에서도 막대한 오일머니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The Expo 2030 budget of $7.8 billion is catalytic to our broader Riyadh investment plans. 사우디는 리야드에 건설 중인 킹살만 국제공항에서 엑스포 부지까지 지하철로 한정거장 거리라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여성 인권 탄압의 이미지를 씻으려는 듯 PT 연설자 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도 선보였습니다. Expo 2030 will be about connection, diversity and inclusion. We aim to become the first carbon negative expo ever. Our expo site will be powered by clean energy. 마지막 연설국인 이탈리아는 재건과 포용, 혁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랜 경제난으로 노후된 수도 로마를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부흥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Wolfgang Goethe wrote that in Rome,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s interwoven. Choose Rome.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집행위의 판단으로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PT 연사로 나서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 대통령의 영어 PT 내용을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Korea has already accumulated plenty of experience by hosting two specialized expos, the 1993 Daejeon Expo and the 2012 Yeosu Expo. Korea is also a country that has hosted mega events like the 1988 Summer Olympic and the 2002 FIFA World Cup and the 2018 Winter Olympics. Korea is a qualified candidate.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또 개최 희망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정상이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회원국들에게 투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뭐 그럴 의도로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영어를 본인이 단어 선택도 직접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번역을 통해서 가게 되면 윤 대통령과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스토리텔링의 이미지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어 선택도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예컨대 이게 우리가 전후복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계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 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해 영어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대사들에게 전달 능력도 전달이 됐을 뿐만 아니고 예. 이것을 듣는 실사단에게도 다시 한번 국가적 재정을 투입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렇죠. 그때 이후에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 솔직한 소감은 느낀 건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렇게 발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동안 유치했던 국제 대회 월드컵도 얘기하셨고 예. 평창 올림픽도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 보자 얘기했는데 뭐 저는 그 다른 나라 뭐 정상이 됐던 이번에 참석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점에서는 이런 국익을 위한 외교에 있어서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든 제1야당 대표가 됐든 이거는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고 평가할 부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예. 저게 사실 여야 의원들도 가셨잖아요. 저희 같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위위원들 가셨는데 뒤에 같이 섰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그거야 저거는 뭐 정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도 초당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사단이 와가지고 와 한국이 대단하다고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 4월이었거든요. 예. 저 현장에서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치 기원을 결의한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나 전부 다 여야 대표 예. 모두 만장일치 결의하니까 실사단이 그 위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유치 특위 국회 특위위원장이 우리 민주당의 박재우 그렇죠. 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야 의원 민주당 4분, 국민의힘 3분 가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박수 받을 일이죠. 알겠습니다. 보기 좋았죠. 자, 윤 대통령은 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을 보답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연설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war 70 years ago once turned Korea to ruin.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an economic powerhouse full of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Korea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will lead in tackling humanity's challenges. 예. 자, 아직도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그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을 텐데 자, 저 부분을 강조한 거는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좀 봐도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지지 판세 분석을 통해서 보면 예.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에 대한 지지가 강한 데가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은 이제 일단 이탈리아를 지지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유럽표를 가지고 와야 저희가 사우디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란 그때 당시 테마를 보면 전쟁에서 복구한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모범적인 나라가 됩니다. 따라가고 싶은 나라, 당신들을 보답하겠다, 연대하겠다 이런 어떤 미래상을 던져준 거고요. 그다음 유엔 참전국들이 대부분 또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당신들 도움으로 우리가 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대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지 판세 분석을 통한 어찌 보면 표적해서 호소다.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에 다 입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지지 호소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 유럽과 개발도상국을 향한 지지 호소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가수 싸이 씨가 연설 무대에 올랐고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으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K-팝 스타들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For your future, for our future. You are the future of our planet, so you can be the judge of all these ideas and tell us which ones will work and give us a new and different future. At the World Expo 2030 Busan, we will showcase a transformative power of our culture and technology. We will demonstrate our commitment to global cooperation and innovation.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a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예, 이 뭐 한편의 TV 쇼처럼 꾸몄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이 이제 K-팝 스타들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진 K-팝 스타들이 강점인데 자,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하면서 나가 보면은 우리 한류나 K-팝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선호도, 좋아하는 게 진짜 국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느껴집니다. 가면은 대한민국 하면은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든지 정말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 나가서 저런 모습들 우리의 대중 스타들이 보여주는 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3파전으로 지금 보니까 저런 거 벌어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꼭 됐으면 좋겠다는 뭐 저 나름의 전투 의지도 생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후발주자지만 항시해서 공동 개최라도 따내고 그랬습니다. 저력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아시지만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제 유치를 하겠다.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국가 사업화가 지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게 2030년 유치인데 2029년도 이게까지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건 무슨 뭐 여야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권을 떠나서 전 정부 이런 거 갖고 탓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높이 평가하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은 이런 또 우리 스타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굉장한 오일머니를 소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뒤처질 수도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가,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혹할 수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판세 분석은 약간 뒤처져 있다라는 평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또 뛰어들었어요, 유치 전에.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왕세자의 또 개인적인 어떤 지위 변화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게 이제 유치전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단점은 뭐냐면 문화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 박람회 기구 이 BIE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문화 행사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 어필을 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사우디는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아마 그 개최지를 확정되고자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1차에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결선 투표 가서 유럽표를 얻어오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야 구별 없이 뛰고 있고 또 재계도 뛰고 있고 대통령도 가서 열심히 영어 연설을 통해 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결선 투표 올라가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문제는 이제 아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가서 뛰고 있지만 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것이 만약 효과가 된다면 저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교육 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 건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예,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마땅치 않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좀 전까지도 좀 전에는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을 모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좀 마땅치 않고 좀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이 지금 킬러 문항을 빼자 넣자 이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언급하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 발언이 상당히 좀 후폭풍을 가져오고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직후에 대통령실이나 교육부에서 4차례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본인들이 볼 때도 대형 사고가 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수능을 볼 때 그날 출근 시간을 전 국민이 1시간을 늦추고 비행기가 뜨지 않고 왜 그러겠습니까? 비록 제 자녀가 지금은 시험을 안 보더라도 전 국민이 짧게는 3년, 고교과정 3년, 길게는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온 거예요. 좀 어찌 보면 그날 하루를 위해서 준비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염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어느 정부도 교육 정책을 바꾸거나 새로 발표할 때는 뭐 중2 때부터 심지어는 중1 때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이렇게 출제 방향을 특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바꿔버리면 이걸 수험생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사안이 심각해지니까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으로 돌려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야당 대표도 내지 않았냐. 이건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을 조금 우습게 보시는 처사예요. 자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여야 정쟁, 공방으로 갖고 가는 건데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뭐 연초가 됐던 앞으로 2년, 3년 뒤에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 근절하겠다. 그거 박수 안 칠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수능 6월 그 모의평가인가요? 예. 난이도가 발표도 안 됐어요, 결과가. 그런 상황에서 내 지시 안 받고 어렵게 냈다고 교육부 국장이 날아가고 경질되고 그다음에 이걸 총괄해야 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부모 입장이거나 수험생이라면은 대단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야당이 지적하고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시민단체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처럼 이게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이 사실상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없잖아 있는 것인데 정확히 사태 본질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수시 정시 비율을 조정하라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도 1년 전에 확정된 대입제도를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셨어요. 물론 그 당시 야당이 비판도 했지만 그때는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만 전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게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정의 자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언론에 소개되는 것들이 주로 보면은 예시문을 줍니다. 근데 예시문에 배경 지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을 몰라도 예시문을 독해한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예컨대 이런 거죠. 선택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과학 탐구가 있고 사회 탐구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예시문 배경 지식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그 배경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골라내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거는 공교육 과정에서 나온 이런 물리적 해석 영역이라면 배경 지식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다소 배우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킬러 문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정의가 대통령 말하고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고난도 이걸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초고난도는 교과 과정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푸는데 거기에 사용된 배경 지식이나 예시문이 내가 안 배운 거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 부분은 여야가 사실을 따로 말씀하는 이런 차별된 영역이 아니에요. 공통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초고난도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을 내지 말라는 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저기 나오는 저 예시문은 지금 고3짜리 학생들 붙잡고 물어보면 저 예시문을 푸는데 배경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여야가 정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내신 부분을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신 영역이 60%입니다. 수시가. 근데 내신 시험 출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없는 것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영역은 두고 수시 갖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60%의 대선 비율을 차지하는 내신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소리들 안 하느냐. 내신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조금 더
당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정쟁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잠깐 내신까지 좀 나간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실과 이제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 교과서에 내용이 없는 것을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 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를 수능으로 바꾸겠다. 자 이러면은 좀 갑자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건 안 내겠다라는 거는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 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혼란에 안 빠지겠습니까? 한번 아는 수험생이 있거나 학부모가 있거나 고1 학생 둔 학부모한테도 물어보십시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정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이제 바로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는 문제지 사교육 업체들 일타 강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는 일타 강사나 사교육 업체들을 옹호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 제가 옹호하겠습니까? 1년에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데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죠. 예. 그거는 옹호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곤란해지고 지금 사안이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이거 올 수능은 예전과 별 차이 없다. 아니면 어떤 방향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가져가면은 11월 수능 그 이후에 수시과정, 정시과정, 이 수능 성적 발표 계속 두고 상당한 혼란과 함께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 예. 좀만 드릴게요. 예.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쭉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학원가가 유명하다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동네에서는 준 킬러 문항 열풍이 불기 시작한답니다. 사교육 업체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5개월 앞두고 내놓으면 이런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도 한번 물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그럽니다. 이렇게 물수능이 돼버리면은 한 문제, 두 문제를 실수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요. 수시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이 수시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정시의 변별력이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교육 업체에 이른바 자소서랄지 이런 시장이 광풍이 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교육 업체를 뭐 이렇게 사교육으로 근절하겠다는 얘기로 지금 본질을 막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 얘기를 안 들으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조국 수사했다고 대통령께서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군인 수사하면 군사 전문가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 교육학 박사들이나 교수들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학별 본고사가 또 유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교육 업체들은 거기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불안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끌어들일 거다. 저는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고언들을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새겨 이건 정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정책을 내놨습니까? 대통령 말씀으로 불거진 사태 아닙니까? 이거는 조기 수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조기 수습하는 방법이 이제 수습이라는 게 걷어들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통령의 한 말의 취지를 설명을 잘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시 수시의 비율 조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대입 구조를 흔드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때도 국민들은 크게 뭐라고 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정보가 대통령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할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각 전문 영역에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100% 맞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가 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하는 것이 사교육을 축소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하는 길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수능 출제가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관행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쌓여서 뭐 사교육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대통령의 문제 제기였던 것이고 이것이 킬러 문항이 뭐 변별력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변별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격 시험이 아니잖아요. 평가 시험입니다. 어차피 줄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세우기의 목적인 시험에 변별력을 부여하지 않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죠. 그러나 그 변별력 부여하는 방법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예시문에 사용된 배경 지식이 없어도 푸는 거는 지금 수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에서 조금 더 이해한 이후에 국민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이 교과서 내에서 내는 문제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일이 이제 대통령 말씀으로 크게 불거진 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아이를 둔 학부모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6월 평가에서도 국어가 이른바 수능 컷이라고 하죠. 1등급 컷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쉬워지고 변별 킬러 문항들이 빠져가지고 하면은 정말 컷이 100점이 될 수도 있다. 국어가 예를 들어서 뭐 98점, 97점까지 올라가고 99점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그 안에 모여 있는 숫자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수능만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변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 찾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아주 잘 보던 친구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지금부터 불안해하다가 한 문제, 두 문제 실수하게 되면은 정말 12년을 준비하고 3년 이상 준비했던 거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 교육 정책이 정쟁으로 가거나 여야 간의 대립 문제로 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얘기를 꺼내가 이런 대혼선을 가져온 쪽에서 빨리 수습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계속 이른바 본질을 흐리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전 정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때 공약하자. 그때 이재명 후보가 내온 좀 전에 봤습니다만 거의 교육 전문가들이 내온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도 그때 후보 때 마찬가지고 공교육을 더욱더 내실화, 정상화시키겠다. 사교육을 축소시키고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 거기에 다 방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불쑥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 조정해라. 수능 출제 방향 그거를 교육부 장관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혼선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본질 돌려가지고 무슨 감사하고 총리실이 지금 또 교육부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압수수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다툼이 없어요. 그럼 공교육 정상화가 공교육 정상화 되라 이렇게 주문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능에서 교과 과정에서 없는 문제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것만 갖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라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거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것 플러스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교육 정책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선 때 내는 공약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있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 수년을 걸쳐서든지 최소한 2년, 3년을 걸쳐서 잘 다듬어진 정책이 나와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이거는 중2학년 때부터 지금의 중2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쯤 적용되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고1 학생들이 적용이 되겠구나.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말씀에 위험하고 지금 대혼란을 가져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수능이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러면 학생들과 이 많은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부모들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 중에 대통령 말씀하는 정책의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 이거 뭐 진짜 안 배웠는데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연초에 앞으로 2, 3년 과정을 거쳐서 내가 퇴임할 때까지는 이거를 킬러 문항을 삭제하면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가져가야지 시험이 바로 와 있는데 지금 빼고 그거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육부 국장을 경질시키고 평가원장이 지금 사임하면은 앞으로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빨리 수습책을 마련하고 정상화시켜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한 그 킬러 문항 배제의 말은 제가 했던 이런 말인 걸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이 혼란이 가중돼 가는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유은혜 부총리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말씀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40대 대통령인가요? 10몇 대 대통령이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임기 중에 몇 번이 갈려요. 그런 식으로 온갖 부모들의 요구가 있으면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게 다반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항 자체에
어떤 출제 기조를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교육 정책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컨대 뭐 문화 기조를 문화 과목을 추가하라든가 또는 뭐 정시 비율을 확대하라든가 내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학종의 비교과 과정을 더 반영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반응이 너무 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자, 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이 밤사이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밤새 강하게 내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우산과 함께 기온 변화에 대비한 겉옷을 챙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초 35도까지 올랐던 서울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뚝 떨어질 예정인데요. 서울 외에도 춘천 24도, 부산과 광주 26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 전국적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무더위를 꺾은 비는 전국으로 확대해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은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5일 예보대로 비가 내린다면 예년보다 6일 늦게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장맛비를 뿌리는 전체 정선의 변동성이 큰 만큼 곧바로 남부와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유니버셜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미선은 올해 3월 국립극장에서 선보인 미린의 길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 역으로 수상해 영광을 안았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21년 동안 활약 중인 강미선은 지난 2021년 아들을 출산한 프로계 워킹맘 발레리나입니다.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에 20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2,000원대 초반이었던 위믹스 시세는 김 의원이 투자한 2달 뒤 28,000원까지 치솟아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2021년 9월쯤 본인 농협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으로 20억 원을 이체한 내역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돈을 모두 위믹스 코인을 사는 데 썼습니다. 당시 위믹스 시세는 개당 2,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2달 뒤 위믹스 가격이 28,000원까지 치솟으면서 한때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평가액은 원금의 10배, 200억 원에 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억 원을 모두 위믹스에만 넣게 된 과정에 주목합니다. 김 의원이 투자한 후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은 데다 김 의원의 투자 패턴도 위믹스 구입 전후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보유 주식을 판 돈 9억 원을 가상화폐 최초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을 20억 원까지 불릴 땐 여러 코인에 분산 투자를 했지만 이를 대부분 현금화한 뒤엔 위믹스 코인 매수에만 집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다걸기 투자 배경에 업체 미공개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TV조선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검찰이
이제 수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20억 원어치를 사서 200억 원까지 올랐고 고점에 팔지 않고 또 살짝 아래 손해를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가상 그 자금 세탁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본인 돈으로 지금 다 산 것이냐, 네. 아니면 이른바 에어드랍 방식으로 하면서 이 프로모션하는 가운데 무료로 받았고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이 뇌물성이 있는 그 무상 증여냐 이런 부분, 나아가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야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2,000원짜리 거를 20억이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뇌물죄, 나아가서 자본시장법상의 그 사기적 거래라든가, 또 나아가서 또 지금 이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른바 그 수량에 대한 허위 공시를 통해서 큰 손해를 상장 폐지를 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사기죄와 이 정보 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와 관련되는 공범의 혐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 수사가 그 남부지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물밑에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나아가서 이 마치 지금으로서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 남부지검에서 김남국 그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했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검찰의 수사는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20억 원이란 큰 돈이거든요. 그걸 한 가상화폐에다가 모두 다 투자를 하고 또 2달 뒤에 2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제가 그 증권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마 이런 투자 전문가에게도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일단 몰빵 투자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어떤 가상화폐에 다 이것을 몰빵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로데이터, 본인이 이제까지 거래했던 내역들을 뭐 3박 4일 동안 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로데이터를 그냥 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뭐 어떻게 구간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위법하거나 어떤 뭐 차명의 거래, 실명 거래를 다 했다라고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공개를 하게 된다면 왜 그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 투자하게 됐는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뭐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없는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밝혀도 된다고 봐요. 당시에 근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거의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화폐가 굉장히 뭔가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밝혔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로서밖에 밝힐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하나에 2,000원짜리면 뭐 그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 주식은 아니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주목을 받지 않던 코인이었고, 자, 그렇다면 그런 주목을 덜 받는 코인이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코인에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몰아넣고, 자, 그게 또 200억 원으로 바로 또 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이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그런 투자를 했는 것이 뭐 문제가 됐고 특히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직원이 했던 일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봤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뭐 억대의 어떤 그 가치가 있음에 반해서 지금 이런 그 P2E와 관련된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말 그 비트코인처럼 금덩어리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잡코인이 돼가지고 휴지 조각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본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것을 다 한꺼번에 이른바 올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동아줄이 있지 않고서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짬짬이 해서 네. 돈을 한꺼번에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세탁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올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른바 사기적 거래를 내부적으로 모의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지금 관련되는 그 회사 그리고 또 거래했는 그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정보를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은 단순한 사기뿐만 아니고 전통적인 자산이 아닌 이게 그 과연 이것이 그 증권성이 있는지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사가 생각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인상이 짙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지만 가상화폐거든요. 증권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미공개 정보를 만약에 이용했다고 확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 따져보면 지금의 자본시장법으로는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주식이라든지 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 11월에 가상화폐법이 일단은 발의가 돼서 그 전부터도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발의가 된 것이 당시에는 어떻게 잡고 있었냐면 이런 시세 조정 같은 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2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당이득은 이 부당이득으로 얻은 수익의 3배에서 5배의 벌금형을 이렇게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올해가 2023년도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가상자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딜을 잇는 법인데 지금 가상자산법이라 해서 이것이 5월 달에 이제 정무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회의도 법률위도 법사위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 지금 현재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손치더라도 이걸 과연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어떤 그 이해충돌이 되는 법인데 그것도 좀 따져볼 여지가 있거든요. 법사위에 있는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러한 정보가 과연 이해충돌 되는 것인가? 좀 이러면 법리적으로 어떤 좀 따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뇌물성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기존의 형법 체계에서는 상당히 좀 규율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뭐냐면은 어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상품 가운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을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지금 그 위메이드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게임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결국 그 부분이 상장이 폐지되고 게임이 잘못됨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설령 지금 그 기존의 정확한 개념상의 어떤 주식 내지 증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와 같은 그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하면은 설령 그것이 기존의 어떤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상
불리한 유추 적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코인이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검해서 지금 법조인들 검사들이 법률가들이 지금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가상자산법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사기적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생각보다 어떤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2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첫 승리를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예고한 것처럼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대신 황희찬과 이강인이 2선 공격수로 나섰고 최전방엔 조규성이 선발로 나와 상대 골문을 노렸습니다. 첫 승에 목마른 대표팀은 초반부터 밀어붙였습니다. 설령우가 밀어준 침투 패스가 이재성의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김진수의 크로스가 조규성의 머리에 걸렸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강인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도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인 한국은 후반 3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황희찬의 패스를 교체 투입된 황의조가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은 후반 23분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엘살바도르를 밀어붙인 한국은 경기 막판 실점하면서 1대1로 아쉽게 비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첫 승리 기회를 놓치면서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뒤 2무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9월 웨일스에서 첫 원정 평가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클린스만호가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보연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승을 또 실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가 전적도 75위고 그리고 바로 직전 물론 퇴장을 당했지만 일본에서 0대 6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우위가 있다고 하는 경기였지만 클린스만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골 결정력 부재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죠.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무엇이냐, 전술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함께 이제 맞물려지면서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전반에 첫 골을 넣었지만 막판에 동점을 허용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체로 꼽히는 엘살바도르에게 실점하게 됐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수비가 왜 저러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김민재 선수와 지금 김영권 선수가 부재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벽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에서도 공격수들이 큰 기회를 잡지 못했고 이강인 선수가 프리롤을 뛰면서 굉장히 많은 패스를 했지만 좀 중간에는 좀 소외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약간 고립되는 모습도 보여서 중간에 슈팅도 그래서 많이 했다고 보여요. 근데 어제 워낙 비가 많았고 그래서 경기장이 미끄러워서 사실 패스도 여의치 않고 드리블도 많이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은 엘살바도르가 없었겠어요. 이 수비벽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제 설령우 선수나 그리고 홍현석 선수 같은 새로운 이제 진주를 발굴한 것은 좀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저께 보면 골 결정력이 조금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인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이 90년대에 금발의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의 득킥과 정말 우리나라 때 94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이클 조던이 미국 대표팀 농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는 어떻겠느냐,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는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약간 클리스만 감독은 협치, 약간 그 친화 그리고 약간 아버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훈련에 나태하다고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도 벤치에 과감하게 앉힐 정도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비판도 많이 들었지만 그 청소년 젊은 친구들 발굴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과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 다른 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약간 커뮤니케이터로 또 그런 동기부여자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좀 손흥민 선수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좀 힘을 얻어서 좀 신뢰를 하고 믿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강인 선수 풀 활약했거든요. 풀타임 뛰면서. 근데 이제 경기를 좀 마치고 좀 아쉬웠던지 본인이 인터뷰도 거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그 전에 월드컵 가나전을 뛰면서 후반에 정말 경기를 확 푸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아마 조규성 선수와 그 이강인 선수의 그런 패스업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조렸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그 풀타임을 뛰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지만 어시스트 없었고 공격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이제 경기력을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중원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자원으로 클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면 옛날에 뭐 히딩크 감독도 그랬고 뭐 벤투 감독도 그랬고 처음에 이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렸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그 벤투 감독은 확실한 빌드업 축구를 보여줬고 히딩크 감독은 그 당시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서 그런 지도력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굉장한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벤투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공격 축구, 사실 색깔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기는 축구, 골 넣는 축구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클린스만 호의 성패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 달러, 우리 돈 19억 3천여만 원의 소득을 얻고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마약 중독 이력에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탈세는 최대 12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 관찰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헌터가 향후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보호 관찰로 형량이 합의된 겁니다. 공화당은 사법부의 이중잣대라며 비판했습니다. My first reaction is it continues to show the two-tier system in America. Whether you're a political opponent or not, it should be equal justice. And I think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헌터에게 겨우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소 소식의 백악관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자신의 삶을 계속 재건 중인 아들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번 차남 기소가 적지 않은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해군 이함대를 찾은 6.25 참전 용사를 향해서 우리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민간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미군 참전 용사들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도열한 해군 장병들이 경례를 하자 참전 용사도 함께 경례를 합니다. 충북함에 도열한 해군 장병들은 6.25 참전 미군 용사들을 향해서 박수와 함께 고맙다는 말을 외쳤는데요. 이를 들은 용사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장병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민간 초청으로 6.25 참전 용사들이 이렇게 방한한 건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입니다. 17년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있는 세해대교회는 올해 90세가 넘는 용사들과 전사자 유가족 등 47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네, 장병들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참전 용사들이 천안함도 둘러봤다고요. 그렇습니다. 해군 2함대에 있는 천안함 용사 추모비에 헌화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는데 방문단은 엄숙한 표정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천안함을 보면서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는데요. 하지만 한 유가족은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겠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아침까지, 강원은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강원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으로도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고요. 강원 산지도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합니다. 서울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전주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집니다. 강릉도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